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참기름을 두른 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두부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온 부엌을 채우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토요일이었어요. 옆에서는 시금치나물을 조물조물 무치고 있었죠. 우리 아들 경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입가에 밥풀을 묻히고 먹던 어린아이 같았으니까요. 이놈아, 시금치도 좀 먹어. 그래야 키가 쑥쑥 크지. 제 잔소리에 마지못해 시금치를 입에 넣고는 얼굴을 찡그리던 아들 녀석의 모습이 눈앞에 선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는 어엿한 가장이지만 그래도 엄마 밥이 최고라며 엄지를 척 들어주던 아들이었기에 이 수고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죠. 반찬들을 정성껏 밀폐용기에 나눠 담으며 잠시 며느리, 이마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람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뭘 자꾸 싸우세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해요. 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아들 경태가 옆에서 아람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으로 해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는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어. 라며 제 편을 들어주곤 했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은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낳은 아들이 좋다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 한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의 뾰족한 말투나 쌀쌀맞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는 그저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게 부모로서 가장 큰 바람이니까요. 저는 정성껏 포장한 반찬 꾸러미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는 발걸음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도어락 누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연 아람이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맞는 듯한 의무감이 묻어났어요. 특히 제 손에 들린 반찬 꾸러미를 보았을 때 그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경태 씨한테도 말했지만 저희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알아, 안다. 그래도 경태가 엄마표 두부전 먹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서 조금만 해왔어. 부담 갖지 말고 먹기 싫으면 버려도 괜찮아. 제 말에 아람이는 제가 진짜 버릴까봐 그러세요? 라며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참 교묘하게 사람 속을 긁는 재주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때 방에서 경태가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표 반찬이네. 아람아, 오늘 점심은 이걸로 먹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가 어떻게 아시고 다 해오셨네.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며느리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반찬을 옮기는 아들의 뒷모습이 참 듬직했어요. 아람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따라가며 자기는 맨날 엄마 엄마. 어린애야? 그리고 저거 다 기름지고 짠 음식이라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아들은 그저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곧 거실 식탁에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두부전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이 한쪽에 놓였고 그 반대편에는 아람이가 만들었다는 정체 모를 샐러드와 수프가 놓여 있었죠. 경태는 제 앞에 앉아 제가 만든 반찬들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야, 역시 이 맛이야. 엄마, 두부전 비법 좀 아람이한테 전수해줘요. 아람이가 해주는 건 이런 맛이 안 나. 어머, 경태씨. 그럼 내가 해준 건 맛이 없다는 소리야? 나는 당신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저염식으로 챙겨주는데
그걸 몰라주네. 아람이가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괜한 말을 했다 싶은 아들을 대신해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아니다, 세아가. 경태 말이 그 뜻이 아니잖니. 집집마다 손맛이 다른 거지.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처럼 건강하게 먹는 게 맞아. 나는 옛날 사람이라 그냥 손에 익은 대로 만드는 거고. 제 말에도 아람이는 기분이 풀리지 않은 듯 샐러드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경태는 제 반찬에 뻗으려던 젓가락을 슬그머니 거두더군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히 와서 아들 녀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아람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더니 곧 녹색빛이 감도는 액체가 담긴 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경태 앞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앞에 놓았어요. 자, 경태 씨. 이거 마셔. 어제 내가 밤새 달인 거야. 몸에 있는 나쁜 기운 싹 빼주는 거라고. 비싼 약재만 넣어서 엄청 귀한 거야.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군요. 제게는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드실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좋다면야 뭔들 못 참을까 싶었죠. 경태는 아람이가 주는 거라면 무엇이든 의심 한 번 없이 마실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아람이가 내 생각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고마워, 잘 마실게. 경태는 컵을 들어 한 번에 쭉 들이켰습니다. 아람이는 그 모습을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치 조련사가 훈련된 동물을 보는 듯한 그런 기묘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태가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머리가 핑 돌지? 갑자기 속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왜 그래, 아들? 체한 거 아니야? 어머, 경태 씨. 왜 이래, 정말. 내 음식이 문제라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음식이 문제라는 거야? 난 건강식으로 차렸고 당신은 기름진 것만 잔뜩 먹었잖아. 아람이가 즉시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탓인지를 먼저 따지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봐. 경태가 힘겹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아들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경태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내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경태야. 하고 외쳤지만 아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 없었습니다. 경태야. 정신 차려, 이놈아. 경태야.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제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 귀찮게. 왜 하필 오늘 이래? 믿을 수 없게도 그건 바로 며느리 이마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거나 119를 부를 생각은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이나 슬픔, 당황 같은 감정은 단 한 조각도 없었어요. 오직 귀찮음과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 남편이 죽어가는데 뭐라고 하긴요. 병원 가면 돈 많이 나올 텐데 그 걱정한 거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제게 되받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악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경태의 상태를 살피고는 급히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정신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람이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신용을 할 뿐이었죠. 아파트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을 빠져나와 구급차에 아들을 실을 때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던 경태가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어요. 엄마, 엄마도 빨리 타세요. 빨리. 마치 저를 이대로 두고 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저를 그 자리에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필사적인 외침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였고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를 이마람이라는 존재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구급대원이 저를 재촉했고 저는 홀린 듯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구급차는 세상을 뒤흔들 듯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속으로 1000번, 10,000번을 외쳤어요. 그런데 구급차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아람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단 한 번도 아들 쪽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태연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에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픔과 공포를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멀쩡하던 내 아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아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던 말은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그리고 저 며느리라는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 저는 아들의 파리한 얼굴과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만약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저 뻔뻔한 얼굴의 며느리가 있다면 내 아들에게 가한 고통의 1000배, 10,000배를 되돌려 주리라고.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저는 지옥 같은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춰 선 곳은 대학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열리는 문 사이로 차가운 병원의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거의 반쯤 끌려가다시피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꿈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 모든 소음의 한가운데 제 아들 경태가 하얀 시트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로 아들을 옮기는 짧은 순간에도 저는 아들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들에게 달려들어 신속하게 처치를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혈압을 쟀고 누군가는 심전도 장치를 붙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핏줄을 찾아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적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보호자분,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환자 상태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커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순순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커튼 너머로 들려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과 기계 소리들이 제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제 옆에 서 있던 아람이는 팔짱을 낀 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커튼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람아, 너는 아무렇지도 않니? 경태가 내 남편이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나 보호자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아람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보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고 울면 경태 씨가 일어나기라도 한대요.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기다려. 지금 저게 기다린다고 해결될 모습으로 보여. 너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여자의 심장은 차가운 돌덩이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람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커튼이 열리고 의사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에게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경태는 괜찮은 건가요? 왜 갑자기 쓰러진 거래요? 의사는 제 얼굴과 그 뒤에 느긋하게 서 있는 아람이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고경태 맞으시죠? 일단 급한 처치는 끝냈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멎거나 하진 않았지만 상태가 아주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상태가 안 좋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뇌 CT, 혈액 검사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를 유발할 만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장이나 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의 설명은 제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이 없다니요. 멀쩡하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은 없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라든가 건강식품 같은 거라도요. 의사의 질문에 제 머릿속에서 경태가 쓰러지기 직전 마셨던 아람이가 타준 녹색 차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람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의사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매일 야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아마 과로 때문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아람이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상황을 단순하게 몰고 가려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물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에 무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자분의 증상은 일반적인 과로 증상과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혹시나 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진행했는데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잠시 후 경태는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단 채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세요. 어느새 다가온 아람이가 제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어딜 가? 내 아들이 저기 저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딜 가란 말이야.
여기 하루 종일 서 계셔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긴 제가 지킬 테니 어서 가셔서 좀 쉬세요.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이 병원에서 아들의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있으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듯이 말이죠. 싫다. 나는 못 가. 내 아들 곁은 내가 지킬 거야. 한 발짝도 안 움직일 테니 너야말로 볼 일 있으면 가보든지.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중환자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고집의 아람이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진짜 고집하고는 하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 희미한 병원 냄새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람이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1초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아람이를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찾으신 것 같아요. 들어와서 상태 좀 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와 아람이는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람이가 재빨리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물컵에 빨대를 꽂아 아들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경태 씨, 정신이 좀 들어? 목마를 테니 물 좀 마셔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이가 빨대를 입술에 대주자 경태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고개를 확 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무의식적인 하지만 아주 격렬한 거부의 몸짓이었습니다. 아람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왜 이래 정말. 물 마시는 것도 싫어. 아람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손을 잡자 아들이 제 손을 희미하게 마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뜬 눈인지 감은 눈인지 모를 상태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옆에 있던 저에게만 간신히 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집, 조심. 그 세 마디를 끝으로 아들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집을 조심하라고? 대체 무엇을? 아들의 경고는 제 심장에 거대한 종을 울렸습니다. 구급차에서 저를 필사적으로 태우려던 아들의 모습, 아람이가 주는 물을 거부하던 몸짓, 그리고 이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람이는 어떻게든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저는 아들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아람이는 그런 저를 감시하듯 늘 근처에 머물렀어요. 그녀가 잠시 커피를 사러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면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인 줄 알았지만 뭐라도 찾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찾아냈습니다. 경태가 쓰러지던 날 입고 있던 외투의 안주머니. 그 깊숙한 곳에 손을 넣자 딱딱한 서류 뭉치와 작은 비닐 지퍼백이 손에 잡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람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그것들을 꺼내 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병원의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달려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피보험자 고경태. 그리고 수익자 칸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세 글자. 이마람. 보험금은 자그마치 10억 원이었습니다. 가입일은 불과 석 달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지퍼백. 그 안에는 경태가 쓰러지기 전 마셨던 것과 똑같은
정체 모를 찻잎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찻잎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제 아들의 기력을 서서히 빼앗으려 한 끔찍한 계획. 저는 차가운 계단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을 넘어선 분노가,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약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저 요물 같은 며느리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싸워야 할 전사였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와 찻잎 봉지를 가방 깊숙이 다시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비상계단을 걸어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은 겉보기엔 그저 아들 걱정에 넋이 나간 평범한 어머니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증거들, 보험 서류와 정체불명의 찻잎. 그것들은 단순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고 제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밀한 계획과 흔들림 없는 실행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마람이라는 여자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이후 사소해서 그냥 지나쳤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 내외를 집에 초대해 갈비찜이며 잡채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태는 역시 엄마 밥이 최고라며 맛있게 먹었지만 아람이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죠. 그러고는 다음 날 제가 싸준 음식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린 것을 경태에게 들켜 크게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람이는 경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몸은 소중하단 말이야. 그저 유별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행동이 이제와 생각하니 외부의 음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신이 주는 것만 먹이려는 치밀한 통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람이는 시댁에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마치 재력을 과시하듯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강남에 빌딩 몇 채를 가진 자산가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저는 돈 같은 건 부족함 없이 자라서 경태 씨 월급 같은 건 사실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사람만 보고 결혼한 거예요. 라며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그때는 그저 철없는 부잣집 딸의 자랑이려니 하고 넘겼지만 10억짜리 생명보험 서류를 보고 난 지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제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액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기억은 그 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였을 거예요. 아람이는 매일 아침 경태에게 녹색빛이 도는 차를 타서 보온병에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온갖 귀한 약재를 넣고 달인 아내표 보약이라면서요. 경태는 그런 아람이가 기특하다며 매일 거르지 않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태는 그 차를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부쩍 피곤해하고 잠이 많아졌어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있기 일쑤였고 안색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때 제가 얘 병원에 한번 가봐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하고 걱정하면 아람이는 옆에서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현현상이라는 거예요. 몸속에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기만 지나면 날아갈 듯이 가뿐해질 거예요.
의사보다 제가 경태 씨 몸은 더 잘 알아요. 그녀의 그럴듯한 설명에 저도 경태도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명현현상은 개뿔. 그것은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쁜 물질이 쌓여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람은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제 아들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의 실체와 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보험 서류는 정황 증거일 뿐이고 찻님 역시 그 안에서 유해 성분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죠.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마람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르면 저는 제 아들을 2번 죽이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 독사를 심판할 방법을 찾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바로 아래 여동생, 이정희. 동생은 젊은 시절 정의감 하나로 경찰에 몸을 담아 10수년을 형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 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죠. 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둥글둥글하게 살아온 반면 동생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람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원 복도 구석으로 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정희야, 나 좀 도와줘.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경태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촉이 좋은 동생은 금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지난 이틀간 벌어진 일들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경태가 쓰러진 일, 며느리의 이상한 태도, 아들의 경고, 그리고 방금 발견한 보험 서류와 찻잎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동생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절대 그 여자 앞에서 티내면 안 돼. 평소랑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슬프고 걱정하는 시어머니처럼 연기해. 알았지? 동생의 차분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는 혼돈에 빠져있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로비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찻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자,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봐. 저는 동생 앞에 제가 몰래 빼돌린 보험 서류와 찻잎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은 비닐 장갑을 끼고 찻잎을 조심스럽게 살피고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형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일반적인 차는 아니야.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가 이마람 단독으로 되어 있고 가입 시기도 너무 최근이야.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걸 근거로 섣불리 아내를 의심하긴 힘들지만 언니가 말한 정황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첫째, 이 찻잎 성분을 분석해야 해. 내가 아는 사설 연구소에 맡기면 경찰보다 빠르고 비밀스럽게 결과를 알 수 있어. 둘째, 이마람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해야 해. 언니가 아는 그 배경, 전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셋째, 가장 중요한 거야. 언니는 지금처럼 아들 곁을 지키면서 이마람을 안심시켜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시어머니인 척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척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여자가 딴 생각을 못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해야 해, 언니. 경태를 위해서. 경태가 왜 엄마를 구급차에 태웠겠어. 엄마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언니는 이제 그냥 엄마가 아니야.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동생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마람 뒤를 캐기 시작할게. 언니는 병원에 있으면서 혹시 이마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와 수상한 통화를 하거든 녹음해. 내가 작은 녹음기 하나 줄게. 그리고 경태가 잠시라도 의식을 차리면 그때 있었던 일을 물어봐야 해. 분명히 쓰러지기 전에 뭔가를 받거나 들었을 거야. 동생은 가방에서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녹음기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찻집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아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든든한 동생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한 길고도 처절한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동생이 시킨 대로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른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 그 자체였을 거예요. 잠시 후 커피를 사들고 돌아온 아람이가 그런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러고 계셨어요? 그러다 몸살 나요 정말.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저는 고개를 들어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니? 우리 경태가 저 안에 있는데. 제 연기가 먹혀들었는지 아람이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고 제 옆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의 스위치를 조용히 켰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증거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생과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은 약속대로 찻잎을 들고 곧바로 자신이 아는 연구소로 향했고 동시에 사람을 써서 이마람의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으로부터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람이가 보지 못하도록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동생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습니다. 이마람이 말했던 자기 아버지 회사, 그거 유령 회사야.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주소지에 가보니 웬 다 쓰러져가는 빌라의 작은 사무실이 전부였어. 이웃들 말로는 몇 달째 월세도 밀려있고 사람 그림자도 본 적 없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야.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짓의 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이마람,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어.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사채에까지 손을 댔더라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10억짜리 보험금이 얼마나 탐났겠어.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이마람 전과 기록을 확인했어.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 결혼을 미끼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낸 혼인 빙자 사기. 액수가 크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수법이 아주 교묘해.
이번에도 경태를 상대로 똑같은 짓을 벌이려던 걸 수도 있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제 아들은 그저 악질적인 사기꾼의 새로운 먹잇감에 불과했던 거예요. 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 피해자였던 남자를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그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가 더 쉽게 입을 열어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아람이에게 며칠 밤을 새웠더니 몸이 안 좋아서 하룻밤만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람이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러세요,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 병원은 제가 잘 지킬게요. 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동생과 함께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인쇄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김민석이라는 남자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공허한 눈빛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도 제가 내민 아들의 사진과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이마람.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재력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했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여자였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위해 건강에 좋은 차를 끓여주었고 제 모든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제가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그녀의 사업 자금에 보탰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아들 경태의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주는 차를 마신 날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늘 나른하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했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제 돈과 함께요. 나중에야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했을 땐 이미 늦었더군요. 그녀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선수였어요. 제가 그녀에게 돈을 준 것은 사랑해서 준 증여가 되어버렸죠. 저는 돈도 건강도 사람에 대한 믿음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악마입니다, 아주머니. 평생을 바쳐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악마요.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남자의 한과 제 분노를 합쳐서라도 반드시 이마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조사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이마람, 과거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남자가 하나 더 있었어. 그날 밤 동생은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2년 전에 죽었어.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은 이마람을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됐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남자 앞으로도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수령이는 물론 이마람이었어.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마비. 제 아들 경태가 쓰러졌을 때와 너무나도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돈 앞에서 그녀는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는 여자였으니까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밝혀지던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보호자님, 고경태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경태는 창백하긴 했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는 옆에서 경태 씨,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람이를 밀치고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입을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동생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찻잎 성분 분석 결과 나왔어. 지금 바로 전화 줘. 저는 아람이에게 경태를 잠시 부탁하고 곧바로 복도로 나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 그 찻잎에서 검출된 성분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는 희귀한 식물에서 추출한 거래.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계의 교란을 일으키고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준다고 해. 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검사로는 그 원인을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성분이고, 이건 명백하게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먹인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동기, 수법, 과거의 행적, 그리고 결정적인 물적 증거까지. 이 말함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윤곽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끊고 제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저 무서운 여자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동생과의 통화가 끝나고 저는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희귀한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 장기간 복용 시 신경계를 교란시키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물질. 의도적인 계획. 동생이 뱉어낸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제 이 말함은 남의 것을 탐내는 수준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라면 제 아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던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경태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던 아람이는 제가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한참 찾았잖아요. 경태 씨가 깨어나서 어머니부터 찾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주는 걱정 어린 표정, 살뜰한 며느리의 연기. 그 모든 것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동생의 말을 떠올리며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왔다. 우리 아들, 정말 괜찮은 거니? 그럼요. 의사 선생님도 이제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요. 다 어머니가 밤낮으로 간호해 주신 덕분이에요. 가증스러운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판을 짜고 그녀를 그 위에서 춤추게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람이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다 내 덕분이지. 내가 매일 정성껏 끓여준 그 좋은 차 덕분에 우리 경태가 이 정도로 버틴 걸 거야. 정말 고맙다, 새아가. 제 말에 아람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신의 범행 도구를 칭찬하는 제 모습이 그녀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안도했겠죠. 별 말씀을요, 어머니. 제가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다시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새아가 경태가 마시던 그 차, 지금은 다 떨어졌겠구나.
병원에 있느라 챙길 경황도 없었을 텐데. 내가 집에 잠깐 들러서 좀 챙겨다 줄까? 우리 아들, 그거 마셔야 빨리 기운 차릴 텐데. 제 제안에 아람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범죄 현장에 저를 들여보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약재, 워낙 귀한 거라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죠. 민간요법은 그만해야 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의 접근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반응은 오히려 제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집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찻잎의 출처 혹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가. 저는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한번 가볼게. 경태 옷까지도 좀 챙겨와야 하고 집도 한번 둘러봐야 마음이 놓이지.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람이는 저를 막아설 명분이 없었기에 정말. 제가 간다니까요. 라며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오늘 밤 그 집에 들어간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불안과 결의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경비 아저씨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은 제게 만에 하나를 위해 이마람의 차 블랙박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죠. 저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아람이의 하얀색 외제차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 룸미러 뒤에 붙어있는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그 작은 칩이 어쩌면 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저는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경태가 혹시 모른다며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부터 뒤져야 할까? 동생은 여자의 비밀은 언제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숨겨져 있다고 말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 그 중에서도 아람이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온갖 값비싼 화장품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평범한 액세서리나 화장품 샘플이 전부였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 다른 물건들 뒤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담긴 여러 개의 작은 유리병, 갈색 액체가 담긴 스포이트병, 그리고 라벨이 뜯어진 약통들. 저는 그중 한 유리병을 들어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확인했던 그 찻잎과 똑같은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기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범행 도구의 원료들이 틀림없었어요. 저는 동생이 시킨 대로 각각의 병과 내용물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고 작은 비닐에 각각의 샘플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나무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서류 봉투.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이마람의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의 사망진단서, 사본과 그 남자 앞으로 발행된 생명보험금 수령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 기록을 전리품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원본은 다시 제 가방에 챙겼습니다.
이제 물증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거실 책장 한 구석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람이의 노트북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어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클릭하고 검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검색 기록은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기간 복용 시 위험한 식물, 사망보험금 비과세 한도, 들키지 않는 방법. 그녀는 제 아들을 상대로 끔찍한 실험을 하고 그 과정을 인터넷으로 학습하며 완벽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검색 기록 전체를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고 동생은 당장 만나서 증거물을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24시간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내놓은 증거물들을 확인한 동생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을 때 동생은 저보다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언니, 이 여자 보통 악마가 아니네. 메모리 카드 안에는 아람이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경태만 깨끗하게 처리하면 이 돈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저 인간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이 얼만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거의 다 됐으니까. 친구와 통화하며 제 아들을 조롱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걔 완전 호구야. 내가 몸에 좋다고 뭘 타줘도 그냥 다 받아 마셔. 우리 엄마는 또 어떻고? 착해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는다니까. 모자가 아주 쌍으로 멍청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입으로 저와 제 아들을 조롱하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은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경찰 내부에 있는 믿을 만한 후배에게 연락해 비공식적인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제 아들, 경태를 제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싸워줄 때 비로소 이 복수는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며 아들이 기다리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복수의 칼자루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그가 받게 될 충격과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경태는 막 잠에서 깬 듯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람이는 간호사와 잠시 이야기하러 나갔는지 자리에 없었어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태야, 몸은 좀 어떠니? 엄마 괜찮아. 근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마지막 기억이. 집에서 엄마랑 아람이랑 밥 먹던 건데. 아들은 아직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듯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잘 들어야 해.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엄마한테 전부 말해줘야 한다.
제 비장한 목소리에 경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태야, 혹시 쓰러지기 직전에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니? 아람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거나. 제 질문에 경태는 미간을 짚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눈이 갑자기 번쩍 뜨였습니다. 생각났어.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람이가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진 않았는데 분명히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보험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 보험금만 타면 끝이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아. 아들의 고백은 제가 가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내, 이마람은 우리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아들 앞에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0억짜리 생명보험 증서 4본, 아람이의 화장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약병들 사진, 노트북에 소름 끼치는 검색 기록, 그리고 그녀의 과거 행적과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동생이 보내준 블랙박스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경태만 깨끗하게 처리하면 이 돈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람이의 목소리. 제 아들을 그 인간이라 칭하며 그가 없어져야 돈이 생긴다는 그 끔찍한 대화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태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신과 혼란으로, 그 다음에는 처절한 슬픔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에게 그토록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엄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아람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 또한 깊을 터였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참을 오열하던 경태가 이윽고 눈물을 뚝 그치고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나약한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아들이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저 악마를 심판해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평생에 걸쳐 치르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태야. 지금처럼 연기를 해야 해. 저는 동생과 함께 세운 마지막 계획을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마람을 완벽하게 속여 그녀가 자신의 손으로 범행을 자백하거나 결정적인 장면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경태가 아직 기억이 온전치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미완성의 피해자인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경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엄마.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야.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람이가 들어왔습니다. 경태는 제 신호에 맞춰 순식간에 다시 초점 없는 눈빛의 혼란스러운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끙끙 앓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감나서 저조차도 순간 진짜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머, 경태 씨. 왜 그래? 또 머리가 아파? 의사 선생님 불러올까?
아람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왔지만 그녀의 눈은 아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제게 무언가 들킨 것은 아닌지 저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구나. 방금 전까지 나랑 얘기 잘했는데 갑자기 또 저러네. 의사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더라. 제가 태연하게 말하자 아람이는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경태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경태 씨. 내가 옆에 있잖아. 곧 다 괜찮아질 거야. 그 가증스러운 위로를 듣는 경태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이자 복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마람, 당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그곳으로 우리가 친히 안내해 주겠습니다. 아들과 제가 복수의 동맹을 맺은 다음 날, 동생 정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아람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셋이서 마지막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블랙박스 음성 파일, 이마람의 과거 전과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찻잎의 성분 분석 결과까지. 이 정도면 경찰에 넘겨도 충분히 구속 수사가 가능해. 아니, 아직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 여자는 분명 훌륭한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야. 찻잎을 먹인 건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건강에 좋은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겠지. 우리는 그 여자가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거나 혹은 시도하는 현장을 덮쳐야만 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 말에 경태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미끼를 던져야겠네. 그 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하고 거대한 미끼를.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작전, 요물을 유인하는 덫이 계획되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이마람의 끝없는 탐욕을 자극하여 그녀가 조급함을 느끼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바로 다음 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 아람이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동생과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방금 변호사한테 연락받았어. 그래, 그거. 아버지가 남기신 땅,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돼서 보상금이 나온대. 세상에 액수가 얼마라고? 80억? 정말이야?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에 병실에 있던 아람이가 슬그머니 문을 열고 복도를 엿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땅이 아직 경태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받으려면 경태의 인감이랑 서명이 꼭 필요하대. 지금 경태 상태가 저런데 어떡하면 좋니? 의식이 온전히 돌아와야 서명을 할 텐데. 이거 시간이 얼마 없다는데 큰일 났네 정말. 저는 머리를 감싸 쥐며 절망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통화를 마친 척 병실로 돌아오자 아람이가 전에 없이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밖에서 통화하시는 소리 들었는데 보상금이라니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 될 것 같으니. 제가 애써 말을 아끼자 아람이는 더욱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80억짜리 토지 보상금 이야기를 그녀에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런데 경태가 저 상태니 만약 경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인 배우자인 너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간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보상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경태가 빨리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아람이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탐욕과 교활한 미소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빨리 없어져야 자신의 것이 될 80억을 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아람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 굴었고 경태에게는 밤낮으로 붙어 앉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아내 연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경태를 빨리 처리하고 거액의 돈을 차지하려는 시커먼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동시에 동생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경찰 내부에 있는 믿을 만한 후배 형사에게 비공식적으로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태의 병실, 아람이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천장 구석과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덫을 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람이는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극에 달한 것이겠죠. 밤이 깊어지고 제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든 척하자 마침내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그녀의 행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가방을 뒤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차가운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 저는 실눈을 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람이는 손에 작은 갈색 약병 하나를 들고 경태의 침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돈에 눈이 먼 여자의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태의 링거줄 연결부에 약병 끝을 가져다 대며 잠꼬대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동생의 이어폰으로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경태 씨, 미안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떻게 당신이 가진 돈이 더 좋은 걸. 당신이 없어져야 저 80억도 당신 보험금도 다 내 것이 되잖아.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눈 감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녀가 약병을 기울여 링거줄 안으로 천천히 흘려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 어둠 속에서 이마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병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80억이라는 허상과 10억이라는 보험금이 만들어낸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제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얻을 돈으로 누릴 미래를 상상하는 그 추악한 얼굴을 저는 제 눈에, 제 머릿속에, 제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링거줄 안으로 흘러 들어가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그때까지 병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던 정막을 깨부수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제 눈에 눈이 부실 정도의 밝은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육중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단호한 목소리가 병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그것은 제 동생 정희와 함께 이 모든 작전을 계획했던 믿음직한 최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 2명과 제복 경찰들이 순식간에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마람은 손에 약병을 든 채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탐욕스러운 미소는 간데없고 오직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저는 그냥 영양제를 좀 놔주려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변명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죠. 최 형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가 손에 들린 약병을 능숙하게 체증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영양제요? 국과수에 의뢰해보면 그게 영양제인지 시커먼 속내인지 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이마람 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경태 씨, 말 좀 해봐. 내가 당신한테 영양제 놔주려던 거 맞지? 응. 이마람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침대에 누워있는 제 아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경태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혹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멍청한 남편이 자신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제 아들, 경태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힘겨움도 없었어요. 경태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팔을 무심하게 내려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마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고통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서늘한 경멸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아람아. 경태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기하느라 나도 꽤 힘들었다. 그 한마디에 이마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한 연극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분명히 너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바보 같았니? 너가 주는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차를 매일같이 받아 마시던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 경태는 침대에서 내려와 휘청거리는 이마람의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키가 훤칠한 경태가 내려다보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 모든 걸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믿고 사랑했어. 그런데 너는 그 사랑을 나를 고작 돈 몇 푼과 바꾸려고 했구나. 경태의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배신당한 남자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 이마람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양쪽에는 저와 제 아들이, 그리고 앞에는 형사들이 서서 그녀를 완벽하게 포위한 형국이었습니다. 최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마람 씨,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시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경태 씨에게 먹인 찻잎에서 검출된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심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죠. 그는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망자, 이모 씨의 사망 기록입니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경태 씨의 증상과 아주 유사하더군요. 물론 그때도 당신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요. 마지막으로 최 형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마람이 사채업자와 통화하며 제 아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이마람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연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다가가 제 평생의 분노를 담아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하얀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쌀쌀맞게 굴어도
내 음식을 버려도 나는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 감히 내 자식을? 네가 탐냈던 그 돈, 네가 그렇게 원했던 그 편안한 인생, 지옥에 가서나 실컷 누려라.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같은 악마에게 내 아들을 내어줄 것 같아.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이마람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함과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비참한 미래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죠. 그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동생 정희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됐어. 끝났어. 최 형사는 주저앉아 있는 이마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이 길고 끔찍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마람 씨,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형사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람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고경태, 너 같은 바보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실수였어. 그리고 당신, 재수 없는 시어머니. 처음부터 당신만 없었어도 모든 게 완벽했다고.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백과도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요란했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태가 다가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품은 따뜻했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마람이 수갑을 찬 채 병실에서 끌려나간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 방송사의 저녁 뉴스는 남편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악마 아내의 두 얼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병원 앞에는 진을 친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저희는 한동안 병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온통 이마람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과거와 엽기적인 범행 수법이 낱낱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마람이 구속된 후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는 차고 넘쳤고 특히 병실에 설치했던 카메라에 담긴 그녀의 자백과 그 장면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생 정희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마람에게 돈을 대주며 범행을 종용했던 불법 사채업자 조직까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마람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단서로 덜미를 잡혔고 결국 범죄 수익 은닉 및 방조 혐의 등으로 모두 구속되었죠.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내 최고의 로펌을 찾아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경태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고 모든 것을 제게 위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보더니 이건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라며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그동안 이마람이 경태에게 받아 챙긴 모든 금품과 현금,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경태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이마람은 구치소 생활에 지쳤는지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깡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저와 경태가 꾸며낸 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눈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죠. 하지만 증인석에 선 사람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녀에게 똑같이 당했던 피해자 김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사기 행각을 증언했고, 병원의 담당 의사는 경태의 상태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태는 휠체어 대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마람과의 첫 만남부터 그녀를 의심하게 된 순간, 그리고 마지막 배신의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피고인을 사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사랑이라고 믿으며 기꺼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제 사랑과 믿음을 돈과 맞바꾸었습니다. 부디 저 여자가 다시는 세상에 나와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경태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또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저는 판사를 향해 오직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미의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짓밟고 한 가정을 파괴한 저 여자를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결심 공판날 재판장은 이마람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어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이마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발악하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과 함께 이마람이 그동안 경태에게서 받아간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저희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자동차, 명품 가방들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 신세로 차가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파랬습니다. 저는 동생과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통쾌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마람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우리 인생에서 완벽히 삭제된 후 시간은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우리에게는 비로소 상처 입은 서로를 마주볼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태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 갔어요. 젊음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처럼 아들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았고 병마에 시달리며 빠졌던 살도 차츰차츰 다시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흉터는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면 마치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며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한 번은 제가 아들과 함께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식 코너의 한 직원이 웃는 얼굴로 아들에게 새로 나온 만두를 권했어요.
고객님, 신제품인데 한번 맛보세요. 하는 평범한 한마디였을 뿐인데 경태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태야, 아들, 왜 그래? 정신 차려. 저는 놀라서 아들의 등을 두드렸지만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결국 저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마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쏟아진 물건들을 챙길 경황도 없이 아들의 뒤를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들의 모습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핸들만 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저는 그제야 아주 조금이나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거의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가 잠결에 아들 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놀라 달려가 보면 아들은 온몸을 식은땀으로 적신 채 오지 마. 저리 가. 라고 외치며 허공에다 필사적으로 발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람의 망령이 꿈속까지 아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깨워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달래듯 괜찮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엄마가 옆에 있다고 밤새 속삭여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동생 정희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심리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태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저의 간곡한 설득에 마지못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이 상담실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 의자에 앉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저 어둡고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해달라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아들은 늘 감정을 모두 소진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틀어놓은 조용한 라디오 음악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울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경태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상담 시간에 그날 마셨던 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향긋했는지, 그리고 그게 나를 얼마나 천천히 죽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들게 들렸지만 자신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아주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경태가 자신과의 싸움을 힘겹게 이어나가는 동안 저 또한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와 몸져눕고 말았어요. 동생 정희는 그런 저를 보다 못해 거의 반강제로 저를 제주도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면 됐어. 경태도 혼자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하고 언니도 언니 인생을 살아야지. 평생 아들 병수발만 하다 늙어 죽을 셈이야? 동생의 핀잔 섞인 말에 떠밀려온 제주도였지만 막상 와보니 탁 트인 바다와 상쾌한 바람이 제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동생 앞에서 처음으로 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이마람을 조금 더 일찍 의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던 순간들의 괴로움, 그리고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는 분노까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동생은 따뜻한 커피 잔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최선을 다했어. 아니, 그 이상을 해냈어. 언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아들을 구한 영웅이야.
그러니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마. 그리고 분노. 그거 평생 안고 살아. 대신 그 분노 때문에 언니 인생을 망치지는 마. 그저 세상에는 그런 나쁜 인간도 있구나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언니는 언니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야. 동생의 현실적인 위로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날 저는 바다를 보며 실컷 울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제 마음속의 찌꺼기들도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을 채울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흙냄새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것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시간은 그동안의 끔찍했던 기억들을 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몸을 움직이는데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내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마트에도 혼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를 과감히 그만두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비록 월급쟁이 시절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땀 흘리는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공방 개업식 날 예전처럼 두부전과 잡채를 한가득 만들어 갔습니다. 제 음식을 보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1년 전 식탁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의 기억이 더 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는 공방에서 돌아온 아들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제가 직접 담근 시원한 오미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태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저와 아들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마람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간 또다시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경태는 잠시 편지를 노려보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넘겨 그 메일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자가 우리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도 글자도 기억도 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아들의 단호하고 성숙한 모습에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그 어떤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경태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사람을 만나보려고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무섭고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기도 해요. 또다시 사람을 잘못 믿으면 어쩌나, 어떻게 사람의 진심을 구별해야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 인생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아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아들. 정말 잘 생각했다. 두려워할 것 없어. 이제 너는 예전의 내가 아니잖니.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볼 수 있는 법이란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나쁜 사람이 접근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내 옆에는 이제 사람 감별의 도사가 된 이 엄마가 있잖니. 제 농담에 아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들의 건강하고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비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간 폐허 위에서도 결국 새로운 싹은 돋아나는 법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몰아쳤던 폭풍은 너무나도 가혹했지만 그 폭풍은 동시에 우리를 가두고 있던 거짓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우리에게도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